네, 10번에서 요거는 우리 아까 서양음악사 중에서 작곡가와 작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11번. 11번은 요런 부분들이 서양음악사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법, 그러니까 교수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음악교육 철학에 근거한 거니까 음악교육 철학이겠죠? 요거가 같이 약간 합쳐져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음악교육론 중에서 음악교육 철학, 여기에 현대의 음악교육 철학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거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11번은. 자, 그래서 그 최교사가 가해 아도르노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지도안 작성했을 때 네 가지 그 경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아까 그 사회의 매개체로서의 음악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이제 그 설명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인간의 내재적인 욕구에 대한 부분과 인간의 이 바깥으로 사회 속에서의 어떤 비판 기능, 이렇게를 이제 살펴본 거고, 그러면서 기억과 니은이 각각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회 비판 기능이. 그러면 나머지는 왜 사회 비판 기능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디귿을 보시면 감상을 통해 전쟁의 참상. 자, 전쟁의 참상은 사회적인 어떤 비판적인 내용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예요. 히로시마 희생자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전쟁의 참상과 관련된 그래서 어떤 평화를 바라는 어떤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회적인 비판과 개혁과 인간화를 위한 역할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상 제제곡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현대 작품에 무엇이 있는지 검색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니까 바르샤바 생존자죠. 거기는 생존자, 희생자 항상 헷갈려요. 바르샤바의 생존자 쇤베르크가 남긴 작품인데, 그런 작품, 그 작품은 2012년도 기출문제. 그것도 히스토리죠. 엘리엇이 뭐를 강조했어요? 음악 학위를 강조했지만 맥락성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 맥락성의 개념을 쓰고 거기에 그 지도할 내용을 써라 하는 문제. 그거 뒤집어 놓은 거인 거 아시겠어요? 그 뭘 가르칠 건지를 쓰라고 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는 뭘 가르칠지가 다 쓰여져 있죠. 그래 놓고선 이거를 뭐랑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때는 엘리엇의 실존주의하고 연결시키라고 했고, 여기서는 리머의 경험 중심 음악교육 철학이랑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음악이라는 것을 어떤 개인의 표현을 위한 어떤 내재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 속에서의 어떤 역할과 맥락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루어졌고, 지난번 문제에서는 2012년도 논술 1번 문항일 거예요. 아마 엘리엇의 문제로 그때는 뭐뭐 나왔었냐면 뭐죠? 클릭송. 그 다음에 클릭송이라는 노래의 그러면 맥락성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까? 그 다음에 바르샤바 희생자를 바르샤바 생존자. 맞죠? 히로시마 희생자, 그리고 바르샤바 생존자. 그러니까 그때는 바르샤바 생존자가 나왔고 여기는 히로시마가 나온 거고, 그 적용하는 과정을 여기다 다 써주고, 자, 이거를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유형이랑 다시. 그러니까 문제 유형 살짝 뒤집어 놓은 건지 아시겠죠? 그럼 이 지문들을 또 활용한 뭐가 가능할까요? 다음 문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수업에서 그 교육 철학을
어떤 식으로 그 유형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고 그거를 적용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최근에 그 음악교육 철학에서 많이 묻는 문제 유형이다.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시면 아이고, 요건 제가 문제를 안 붙여왔네요. 막 처음에 막 관련 문제들만 딱 해놓고 다 붙이다가 요거는 혹시 작년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다음에 조금 보충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12번에 이런 기억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빠졌네요. 자, A에서 B로 진행되는 가운데 교사가 지도해야 할 내용. 이거는 작년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죠. 2016년 대비해서 이런 문헌에 대한 분석하면서 지도할 때 교사들 간의 대화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악보에 제시된 빠르기 말과 나타낸 말의 의미를 포함해서 지도 내용을 서술할 것. 그럼 이제 A 섹션에서 B 섹션으로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억 합주해서 교사가 이제 이런 기억곡들 지도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평가문 영역 분류표에 뭐에 들어갈까요? 네, 총보 독해력에 들어가겠죠. 음악 지휘에서 음악 해석 능력에서 총보 독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악기 연주 매체에 대한 지식 요것도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현악주법이 나오잖아요. 아르코 나오고 피치카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거 같이 나온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악기 연주 매체에 대한 지식. 그리고 아까 그것도 악기 연주 매체에 대한 지식으로 보셔야겠네요. 자, 이게 뭐죠? 클라비코드 나오고 하프시코드 나오고 둘 다 해당되네요. 거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악기 자체에 대한 매체에 대한 부분도 물어봤으니까 바로크의 어떤 양식적인 특징과도 관련이 있고 요거랑도 관련이 있죠. 몇 번이었죠? 아까? 9번. 그럼 9번을 여기다가도 넣어놓으시고 그래서 이 악기나 연주 매체에 대한 문제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빠르기 말이나 이런 것들은 총보 독해력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주법, 빠르기 말, 나타낸 말 있어야 되고 현악주법에 대한 거 나와야 되고 첼로 파트에서의 비화성음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 이 첼로 파트에서의 비화성음의 명칭은 이것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왔죠. 2년 전인가요? 거기서 지소금 나왔었잖아요. 후가 문제라고 후가 악보 나오고 근데 또 나왔죠. 자, 그래서 A에서 B로 진행할 때 템포가 느려지는데 보다 느리게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무겁게라는 뜻에서 B 부분에서는 무겁고 느리게 연주하는 앞에 부분에 비해서 무겁고 느리게 연주하는 그런 변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빠르기 말과 나타낸 말, 그 다음에 103마디에서 104마디의 피치카토는 줄을 손가락으로 튕겨 하라는 거고 아르코는 활을 다시 사용하라는 뜻이다.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제시된 곡 저음에서 첼로가 느리고 무겁게 비화성음인 지소금을 연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지소금은 뭘 쓰라고 그랬어요? 화성적 기능을 쓰라고 그랬죠. 기능 쓰라고 하면은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타닉이냐, 도미넌트냐, 그러니까 딸림 기능이냐, 아니면 뭐 버금 딸림 기능이냐, 아니면 타닉 기능이냐, 으뜸 화음 기능이냐, 이런 식으로 화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건데 지금 무슨 조로 가는지 이거 조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4장조에 도미넌트 음으로 으뜸 화음으로 진행하기 위한 종지적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얘는 도미넌트적인 기능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종지적 이라고 하셔도 되고 이 으뜸 화음으로 진행하기 위한 딸림 음적 진행, 아니 딸림 음적 기능 또는 도미넌트적 기능 또는 종지적인 기능을 한다 해서 요 도미넌트
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탄이글을 준비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놓고 보셨어요? 음악 해석 능력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보통은 작년, 재작년 계속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음악 해석 능력이 나오고 있고요. 연주 매체에 대한 거하고 총보 독해력하고 거의 합쳐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2조학기가 나왔었고요. 그동안에는.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가, 다의 악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리듬적인 변화. 자, 그래서 요거는 단기문이죠. 제시된 악보에서 나타나는 리듬적 용어는 단기문이다. 약박에 강세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가에서는 약박의 가에서는 붙임줄에 의해서 그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당겨져 있는 거죠. 강세가. 그 다음에 나에서는 악센트에 의해서 그 첫 번째 박에 원래가 가는 건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악센트를 넣어서. 그 다음에 다에서는 긴 음가가 어디 나와요? 약박에서 긴 음가가 나옴으로써 그 하는 부분들을 악보를 보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설명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을 보시면 다음은 어느 악곡의 시작 부분이다. 이거를 시작하는 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내드름이죠. 그래서 용어를 쓰고 해서 끊어주시고 시작하는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는 내드름이다. 이제 그거 받아서 바로 답해 주시고 서술형 답안 쓰는 요령. 그 다음에 편성 악기를 기억해서 비읍 순서대로. 그러면 이 내드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음악이 시작할 때 기본 장단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기억은 뭐, 니은은 뭐 해가지고 쭉 보면서 이제 비읍 지음까지. 이 곡의 장르는 신화위이며 그 근거로는 해금 악보를 보면 육자배기 토리로 식임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육자배기 토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때요? 즉흥적인 연주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즉흥성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장단이 어떤 장단인지를 보면 무학 장단에 기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무학에서 기원한 신화위의 유래와 일치한다. 그래서 이 장단적인 설명으로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짜임새적인 부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헤테로포니적인 진행으로 설명하는 책도 있고 폴리포니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지금 헤테로포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다들 뭘로 시작을 해요? C음으로 시작을 하고 C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지만 두 번째 마디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로 가면 육자배기 토리를 같이 가면서 선율이 옥타브 진행을 하는데 이때 약간씩 이제 다른 음들의 식임새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특히 대금 같은 경우는 잔가락이 많아지고요. 네 번째 마디 가면. 그러니까 이 악보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어느 쪽이 헤테로포니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악보를 읽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선율 진행의 그러니까 음악적인 선법적인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적인 특징, 그 다음에 짜임새적인 특징, 그 다음에 얘가 모인 근거, 이 곡의 장르명이 뭐죠? 신화위면 여기 징이 들어가는 기악합주곡은 뭐예요? 그쵸? 요런 연주 악기 구성을 근거로 해서도 뭐가 돼요? 신화위가 되죠. 그래서 선법, 장단, 그 다음에 악기 구성, 그 다음에 짜임새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그냥 그 일부만
썼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요거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요거는 네, 악곡 분석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장르를 쓰라고 했으니까 국악곡의 특징, 그 다음에 갈래에 따른 분류, 근데 여기서는 분류보다는 일단 악곡에 따른 특징으로 보는 게 좀 더, 그 음악적 특징을 근거로 해서 뭘 쓰셔야 돼요? 장르를 써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음악의 특징은 뭐냐라고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얘가 신화위인 이유에 대한 것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 13번 분류 안 했어요? 아, 13번은 기초 통론이겠죠? 자, 거기 보시면, 리듬적인 부분인데 굳이 우리가 얘를 여기서 그 음악 형식론 그 다음에 작곡에서 본다면 선율 만들기 할 때 단기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리듬적 특징에 해당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얘는 서양음악적인 부분에서는 따로 그 통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악곡 형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주 형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휘 파트에서 음악 해석 능력과 박자 적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딴딴딴딴딴 뭐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에 대한 방법으로 본다면 음악 해석 능력으로 볼 수 있고, 이걸 만약에 선율짓기에서 활용하는 어떤 리듬의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선율짓기 여기에다가 각각 두 범주 안에서 둘 다 각각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파트고요. 13번은 그 다음에 14번은 했고요. 그 다음에 B형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더 빨리 우리 진행을 해보죠.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하는 박 교사가 2015 음악 개정 과정, 교육과정 음악의 역량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그래서 지도안에 대한 거, 수업에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악기 유래를 검색하고 기초 연습곡을 제시하고 코드 주법을 해서 어쨌건 이렇게 해서 연습 피드백을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수업의 흐름 내용이고, 나는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지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이를 구분하는가, 뭐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하면서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기 평가지를 썼어요. 가와 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음악과 역량 한 가지와 그 세부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쓰세요. 자, 그래서 세부 내용은 성격에서 제시하는 정의와 일치하게 서술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 외워서 쓰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들 성격 다 외우셨죠? 지지난주에 외우셨죠? 남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번이 역량 중심으로 바뀐 교육과정의 첫 해기 때문에 가장 나올 법한 2015에서 제일 1순위로 나오는 게 역량일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가와 나에 해당되지 않는 역량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이다. 이는 음악을 통해 이제 개념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 뭔지를 쓰셔야 되는 거죠. 거기 나온 개념대로 문화와 전통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문화 가치를 수용하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근데 나머지 감성 역량, 그 다음에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정보 처리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이 나머지 5개는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가와 나의 내용에서
해당되지 않는 역량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 한 가지를 세부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나머지 6가지 역량을 다 언급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역량에 대한 걸 근데 이거 하느라고 줄이 뭐 엄청 부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이거는 무슨 역량, 이건 무슨 역량, 이건 무슨 역량 막 쓰다가 보니까 이제 칸이 좁아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지 바꾸신 분도 꽤 계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줄 그어갖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머지가 다 나오면 되고요. 그 해당되지 않는 역량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나오면 맞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뭐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가?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쵸. 자기 관리 역량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 하나하나씩 다 매칭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거, 안 나와 있는 거. 그럼 얘가 만약에 논술로 나왔다면 이제 다 쓰라고 그러겠죠. 여기서 어떤 역량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수업을 계획했는지 각 개념을 다 쓰고 그 개념에 뭐가 매칭이 되는지를 다 설명해라.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건 논술문항 쪽으로 갈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각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묻는 문항과 좀 연결을 시켜봤고요. 역량은 적용하는 문제로 워낙 많이 논술로 풀어보셨었던 부분이라 뭐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잠깐 요거는 현행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음악교육론에서 네 교육과정 제일 처음에 음악과 교육과정 중에서 형행이 아니고요. 현행교육과정 자, 그 다음에 2번은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된 제시보이다. 자, 요거는 일단 주제가 있겠죠. 제1주제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경과구는 리을, 시옷 그 다음에 제2주제는 이응에서 지읒까지 자, 그리고 1주제의 조성은 F단조죠. 그러면 이 주제는 보통 뭘로 나와요? 나란한 조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거기에 상행하는 주제를 1주제로 썼고 2주제에서는 하행하면서 나타나는데 나란한 장조인 A플랫 장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형식에 대한 부분을 거기 보시면 문제에서 딸림조로 나오고 단조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악보로 해석하는 그런 식의 문제들을 이게 요즘에 나오는 이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악곡의 형식. 그래서 소나타 형식에 들어가겠죠. 음악 형식론 그 큰 화성법 대위법 아래 형식론에서 소나타 형식. 작년에 무슨 형식이 나왔어요? 론도 형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론도 형식 나왔네, 소나타 형식 나왔네. 그러면 겹세도막 형식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전에는 겹세도막 형식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더 이전에는 소나타 형식이 논술문항으로 이렇게 다 해보는 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2009년도 논술문항이 그러니까 뭐죠? 제시부, 전개부 그 다음에 재현부까지 해서 전체가 다 나오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론도 형식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구나. 소나타 형식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딱 여기서 이제 악곡 형식이라고 해서 나온 두 개가 일단 시험에 딱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뭐 있어요? 복합3부 형식. 이게 겹세도막 형식이잖아요. 요거는 그 전에 객관식 문항으로 한 2번인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로 넘어가면 악곡 악절 묻고 이 부분 형식 나왔는데 작년에 뭐 나왔어요? 순환 이 부분 형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여기 있는 게 답인데 이 중에서 뭘까? 악곡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영역표를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제 뻗어나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순환이부 이런 거는 약간 더 디테일하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나 보다. 기출문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파악해서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시면 돼요. 형식론 안에서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번. 다음 글은 어느 악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증보, 문엄, 비고
팔음 분류법에 따라서 이거를 분류했을 때 어느 범주에 드나요? 해금은 네, 분류에 따르면 이게 아깝계범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중보문헌비고에 따른 분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당악기 그리고 사부에 속한다. 이건 악기 분류에 대한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잠깐만요. 반주법 국악 악기의 구조 및 분류법, 국악 개론에서 기초이론, 악곡 분석, 악기라고 나와 있는 그 국악 개론 파트의 세 번째 구조와 특징 및 분류법이고요. 그래서 팔음굽이라는 거는 금속산조 포토 형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사비죽, 자 이거는 관악기도 현악기도 아니다 라는 뜻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사부에 분류되는 현악기지만 관악기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편성되는 거예요? 대풍류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악합주에는 기본적으로 해금이 항상 들어가요. 그런 의미를 아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박타령인데요. 자, 여기에서 가야금 산조와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자 한다. 자, 근데 가와 나의 장단명을 각각 쓰고 그러면 가는 딱 봤을 때 무슨 장단이에요? 휘몰이 장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자진몰이 장단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악보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을 장단에 따른 사설 붙임 혹은 가락 붙임에 근거하여 제시하세요. 자, 그러면 앞에 가, 나는 어떻게 붙어 있어요? 사설 붙임이. 대마디, 대장단대로 그냥 박의 구조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2박으로 되는 2분박으로 되어 있는 거면서 딱딱 가사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다가 후반부가 되면 기본 장단 구조를 이탈해서 유연하게 풀어져 있는 구조로 나오게 되죠. 앞부분하고 뒷부분.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도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공통적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왜 이 두 장르 간의 공통적 특징이 나타나는지 쓰라고 했거든요. 뭐가 어디에서 왔어요? 가야금 산조가 판소리에서 온 거죠.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 수업했었죠. 그래서 가야금 산조하고 이 판소리는 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공유하고 그 다음에 장단을 공유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유사한 성격은 공동적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 산조가 탄생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장단과 곡의 고조에 따른 사설이나 가락 붙임 이러한 부분들에 나타나는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악곡이 어디에서 유래했고 두 악곡이 가지고 있는 그 민속학적 공통적인 성격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악곡의 특징이죠. 그래서 악곡 분석, 국악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악실기, 국악실기, 그러니까 국악실기에서 성악과 기악의 뭐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붙임새나 선율붙임새가 장단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성악이나 기악 실기와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요. 국악곡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실기적인 부분으로 이걸 부르는 방법 또는 붙이는 방법 그 선율과 그 악기를 붙이는 방법 그래서 기악실기, 성악실기 요거에 대한 부분의 적용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가와 나는 행악 계열의 두 악곡의 시작 부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 노래 외우자고 그랬죠. 띠라다다라라라 리라다 나오면 뭐예요?
노래로 딱 봐서 취타인 거를 바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피리선율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노부정은.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선율을 보시면 요거는 이 두 개가 행악 계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딸린 악곡들, 같이 계주로 연주하는 악곡들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반에서 이제 같이 봤던 요 악보인데요. 여기서도 봤고, 모의고 문제풀이에서도 봤고, 근데 요게 이제 5선보로 제가 문제풀이 때는 정관보로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5선보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5선보, 정관보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건 취타 계열의 노래를 외웠으면 역시 이 뭐예요? 길군악도 같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에 6박이 똑같다고 그랬죠. 길군악하고 취타가. 그래서 덩 쉬고 덩 쉬고 덩 쉬고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걸으면서 막 수업할 때 했었죠. 이거보다 훨씬 천천히 하긴 했지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길군악은 8박장단인데 요거 기출문제 히스토리 찾으면 바로 나와요. 아마 2090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단명이 뭐 올바로 된 것은 막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8박장단은 뭐밖에 없어요. 길군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6박은 똑같고 뭐하고? 취타하고 똑같고 같은 계열의 음악이니까. 그리고 뒤에만 살짝 바뀌어 있는데 그게 뭐 3분박으로 되어 있으면서 네, 뭐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들이 이제 설명이 나와 기출에서 여러 번 이 취타도 다뤄졌었고요. 취타도 똑같이 그 문제, 같은 문제에서 다뤄졌었어요.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한 다음에는 그 악보의 5선보, 정관보, 다른 형태까지 싹 다 봐놓으시면 훨씬 좋겠죠.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아, 얘는 요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요것도 봐야 되겠구나. 근데 눈에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놓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노래로 외우는 거. 노래로 해놓으면 그냥 정관보든 5선보든 노래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악곡명을 쓰고 그러면 가는 악곡명을 쓰라고 했으니까 가는 길군악 나는 취타이다 라고 쓰면 되고 가와 나에 사용되는 장구 장단이 몇 박 장단에 해당하는지를 쓰고 그러면 가는 8박 나는 12박이다. 그냥 뭐 더 붙일 게 없죠. 그쵸? 쓰라는 것만 그냥 순서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합장단의 개수와 위치를 자 요거 합장단 물어보기 전에 기출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노래 선율하고 장단하고 요거 맞붙이는 문제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마 요번 주에 제가 문제 드리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그 선율하고 장단하고 매칭하는 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객관식 문항에서. 그러면 역시 얘도 그러면 덩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노래랑 같이 맞춰 놓으시면 한 장단 안에 물론 장단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 길군악은 135박에 출연하고 취타는 뭐 물어봤어요? 몇 번이냐고 물어봤죠? 여기는. 그래서 4회 등장하는데 135 그다음에 9박에서 등장한다. 이건 취타 장단 외우냐 아니면 길군악 장단 외우냐 하는 장단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초 이론에서 장단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단 반주법 뒤로 넘겨보세요. 뒤에 보시면 장구 반주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꼭 나와요. 장구 반주법. 그래서 뒤에서도 한번 문제 다른 문제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장구의 주법인 거잖아요. 덩 이거 언제 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구 주법 및 여러 가지 장단 연주법의 이해 여기다가 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 참고하세요. 거기 그러니까 관련 문제들은 사실 되게 많죠. 엄청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같이 보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은 글씨가 좀 작네요. 그레고리오 성가의 수평적 확장에 관련된 악곡의 일부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악보로 나오는 게 추세예요. 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로 된 거를 악보로 보는 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요즘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다 외우셨는데 악보를 못 보면 그럼 이제 막판에 이제 응용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화반에서는 주로 악보를 보거든요. 많은 악보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도 다 외워놓고 교과서로 다 내용을 다 커버한 다음에 이제 다양한 악보를 안 본 악보 없이 꼼꼼하게 보려고 최대한 이제 살펴보는 게 우리가 이제 심화에서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까지 하고 나면 1단계에서는 핵심 이론에서 대략 내용을 알고 기출문제 한번 싹 확인하고 교과서반에서 이제 빠지는 악보 없이 교과서에 나온 악보들을 다 보고 그 다음에 3단계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응용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악보로 묻는 식의 문제들에 노출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저거 다 합쳐서 이제 문제풀이랑 모의고사 때 이제 연습을 더 하시면 자동화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지금 얘는 뭐에 대한 문제냐면 횡적인 확장인데요. 종적인 확장이 일단 문제로 나왔어요. 2010년도 논술문항이 종적 확장에 대한 문제였어요. 종적 확장은 뭐예요? 다성음악화되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성음악화되는 과정을 악보로 쭉쭉쭉 하고 서양음악사 중세까지를 봤을 때 통틀어 가장 중요한 토픽 하나를 골라라. 그럼 서양음악은 다성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양음악, 동양과 그 밖의 문화권의 음악들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되게 수평적으로 발달하거든요. 미분음이 나온다던가 굉장히 그런 어떤 선율적인 면에서 더 발전을 하는데 반해 얘네들은 수직적으로 어떤 기능 화성이라는 것까지 가는 그 과정들이 쫙 나와요. 한 600년, 700년 정도에 걸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다성화되는 과정에서부터 물어봤던 문제가 그래서 이제 모테트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이제 그 파생되는 과정들을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적인 거 말고 수평적인 확장이 있어요. 그 수평적인 확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에서는 곡 중간 음절 사이사이의 음들이 추가되고 그렇게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트로푸스로 볼 수 있겠죠. 거기 보시면 기존하는 성가에 새로운 선율이나 가사를 삽입하는 부분을 말한다 해서 옆에 이제 설명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나에서는 긴 멜리스마 부분에 가사가 첨가되는 거. 이거는 근데 장르를 쓰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돼요. 아마도 이제 여기선 부속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뒷부분에 쭉 가는 부분에 거기 가사, 멜리스마틱한 부분에다가 이제 가사를 집어넣는. 그래서 다는 그리고 기존 성가에 서주적 긴 트로푸스가 첨가되었는데 다를 보시면 이 부분은 예수, 부활, 대축일에 행해지는 서주적 트로푸스로서 그 예수를 찾는 모습을 나타내므로 극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 보세요. 위에 문제는 A는 그레고리오 성가 원형이라고 했고 B는 그 성가가 확장된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장르들 중에 어떤 것일까 해서 그래서 그 표시된 부분에 성가의 확장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가다를 각각 설명하는데 설명하세요 해서 가다까지 설명을 했고 그리고 다의 비악곡의 확장된 부분이 가사적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서술하고 이 부분이 후대에서 어떤 장르로 발전했는지 쓰세요 해서 여기에서는 전래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전래극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그래서 얘는 어디에 들까요?
당연히 양식사에 들어가겠죠. 서양음악사 해서 시대별 음악 양식 하면 중세 음악 양식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7번. 자, 힘을 냅시다. 2문제 남았어요. 가는 악곡을 노래 없이 기악곡으로 연주하는 자진 한입 중 일부이고 생황악보가 실린 사료이다. 자, 그래서 이 가와 같이 향필이가 중심이 되는 악곡은 어떤 풍류라고 해요? 사관풍류, 그쵸? 그래서 요건 연주 형태를 다룬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봤었고, 이것도 지금 번호만 써놓고 붙이질 않았네요. 요건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악보 명칭은 유해지의 생황보이다 해서 그 악기마다 어떤 거는 방향보, 어떤 거는 생황보 이런 식으로 문헌들에 있는 그 좀 특이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서 푸는 문제고, 그다음에 가가 근데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고악보 명칭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는 관악합주나 생소병주로도 연주되는데, 그러니까 사관풍류가 생소병주로도 연주되는 거 아시죠? 그때 두 가지의 악기 편성과, 그러면 생소병주로 연주되면 뭐로 연주돼요? 단소와 생황의 변주인 거죠. 그리고 가곡반주의 악기 편성을 연주되는 데까지 보셨고요. 이 두 가지 악기 편성을 가곡반주의 악기 편성을 작성 방법에 따라 비교 서술하세요. 작성 방법 안 올려드렸나 봐요, 문제에. 여러분들 문제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곡반주로 연주할 때는 이거 주법 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장구는 변죽을 친다. 장구 반주법에 대한 거. 그래서 문제는 그 연주법, 장구 연주법에 대한 요 변죽 치느냐, 복판 치느냐 하는 거는 한 2번 정도 더 나왔었어요. 그 삼연육각으로 연주되는 표정만방지곡을 주법 쓰라고 하는 문제 생각나시죠? 그쵸? 그래서 어디서 친다고 그랬어요? 복판 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도 한번 요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 사관풍류에 대한 부분은 연주 형태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악개론에서 기초 이론 중에 다양한 연주 형태 이해. 그럼 여기서는 그 사관풍류의 연주 형태와 그 다음에 병주로 연주되는 그 연주 형태가 같이 연주되는, 그래서 국악곡은 연주 형태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형태들로 연주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렇게 연주되는 것들의 그 범위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논술문항 보겠습니다. 가는 음악 만들기 활동 후에 민희가 제출한 학생 성찰지이고, 그 다음에 나는 김교사가 민희의 모듬을 관찰하면서 작성한 교사 관찰지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음악 만든 다음에 학생이 장면 1, 2, 3, 4, 5, 6까지 스스로 성찰한 성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 자기 평가지나 또는 뭐 자기 성찰지나 이러한 어떤 평가 부분들이 여기에서도 수업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걸 아시겠죠?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기서 한번 보시면 오늘 수업은 강원도 아리랑을 부르기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슬픈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다른 노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오백령과 이어 불러도 같은 노래처럼 잘 어울린다. 자, 이 학생이 여기에서 이게 같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어떤 능력 내지는 무엇을 파악했을까? 이거를 일단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지금 이제 텐도반 선생님들이 좀 많으셔서 이 웹스터,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웹스터의 창의적 음악 사고 모형을 사용하여 가 나에 나타나는 음악적 사고 과정과 나로부터 알 수 있는 수업 관련 요인을 작성 방법에 따라 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창의적 사고 모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웹스터의 창의적 사고 모형을 설명하는데 뭐 핵심 요소를 쓰세요. 뭐 그리고 어떤 악곡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개념을 써서 여기에다 적용해 보세요 하는 식의 뭐 논술에서도 한번 다뤘었고요. 그러니까 서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도 뭐 지금 문제가 빠졌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 요소를 여기 잠깐만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좀 비춰주세요. 이쪽 잠깐만 비춰주세요. 보시면 맨 위에 여기 창작 의지가 있죠. 그쵸? 작곡, 연주, 반복 듣기, 1회 듣기, 즉흥 연주 이런 거를 창작 의지라고 해요. 그리고 내려와서 보시면 이제 사고 과정이 있는데 이게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결국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창작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고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 이 수업에서 분석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한 번 듣고 어떤 느낌을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음악 작품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즉흥 연주를 했는지 자 이런 것 어떤 결과물을 창작품으로 생각하고 수업을 했는지를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3단계가 있어요. 앞에는 이게 그대로 여기서 작곡을 하잖아요. 창작 의지가. 그럼 작품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연주를 하죠. 창작 의지가. 그럼 연주 음반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복 듣기를 하게 되면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1회 듣기를 하면 감상적 표상이 생기겠죠. 한번 싹 듣고 싹 생각나는 거. 그 다음에 즉흥 연주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으면 즉흥 연주를 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이 의지를 갖고 이런 결과물을 내려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어떤 창의적 사고 과정이 일어나야 이거와 이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창작품. 여기서 창작품이라는 거는 뭐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작품, 작곡한 결과물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상한 것도 창작품으로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의 내용과 이 교사의 내용을 보면서 뭐를 의도했고 뭐를 결과물로 냈는데 그때 사고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사고 과정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음악적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음악적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동기가 굉장히 동기가 막 있는데 이 음악적 기술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음악적 기술은 되게 좋은데 이런 비음악적 조건, 아무 동기가 없거나 아니면 동료의 영향을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받았거나 뭐 이런 거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요소와 요 요소를 어디서 우리가 읽어주셔야 돼요? 이 성찰지에서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오른쪽 왼쪽 설명드렸고 위아래로 일어나는 거는 확산적 사고도 일어나고 수렴적 사고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한 방향이 아니고 확산도 됐다가 수렴도 됐다가 이게 같이 일어나거든요. 음악적 기술이 확산적 사고로 가기도 하고 음악적 기술, 미적 감수성, 기능 훈련을 한 것이 어떤 수렴적 사고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이쪽과 이쪽이 확산과 수렴을 거치는데 그럼 이제 요 내부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요 센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탐색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초기 제스처,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게 준비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숙고를 해서 작업을 하고 확인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쪽 방향으로만 도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백으로도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키워드들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단어들은 다 키워드예요. 이 용어들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위해서 여기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각 용어들이 맨 위에 창작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만들고자 하는 거는 뭔데? 근데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 음악적 기술과 비음악적 조건들이 뭐뭐뭐뭐가 있는지를 각각 이 아이들에게 상황에 맞춰서 매칭을 해주고 그들이 어떤 사고를 거쳐서 확산과 수렴적 사고를 거치는데 준비하고 숙고하고 작업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창작품을 만들어낸다. 자, 이게 이제 사고 과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제는 여기 안 비춰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요 분이 쓰신 거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부분은 서론, 그 다음에 본론 1과 본론 2가 있는데 아까 학생들이 얘기했던 거를 한번 잠깐 얘기하면 강원도아리랑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멋진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다. 장면 2, 노래 만들기. 자, 노래 만들기 했으니까 일단 뭐예요? 결과물이 뭐예요? 노래인 거죠. 창작품이 이제 노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래 제목과 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의견이 분분하면 확산하고 수렴하고 막 이런 거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메나리토리 느낌을 생각해서 친구 그리워 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만들고자 한다. 메나리토리는 단조의 느낌이지만 반음이 있는 곳이 없어서 자, 이런 건 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지금 반음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 음악적 기술 쪽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움직여도 좋을 듯한 느낌이다. 그러면서 어떤 박자가 어울릴까? 4분의 4, 4분의 3 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면 4에서 가사가 완성되었다 하면서 가사가 이제 친구 그리워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든다. 8분의 6박자로 만들기도 하고 서로 가사에 맞추어서 리듬을 만들고 가락도 붙여본다. 그러면서 가락과 느낌의 균형 그리고 가사 이게 지금 그 탐색하고 숙고하고 작업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두도막 형식이니 16마디 이런 두도막 형식이니 16마디 이런 건 다 음악적인 내용인 거죠. 그리고 수학 박사 준호는 악보 그리기가 재미있나 보다. 그러니까 5에서 불러보고 악보 고치기를 3번쯤 하고 나니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에 일단 벗어난 것은 없다. 미솔라 도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과정에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드디어 완성. 친구가 이렇게 친구가 그려가 탄생했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교사관찰지에서는 랩 동아리의 리더인 철수는 컵타 즉흥 연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래 만들기는 요 음악 작품이 되는 거고요. 창작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즉흥 연주가 되는 거죠. 결과물이.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과 실력과 열정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동기도 있고 대조적으로 어디 부분에서는 노래 부르기와 음악 만들기 활동 내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 뭐가 별로 없어요. 동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비음악적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학생의 어떤 개성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준호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찰을 한 거예요. 자, 아까 굉장히 뭐가 이거 문제의 답이 그대로 또 나와 있네요. 자기 성찰한 내용이 나와 있고 교사가 관찰한 게 나와 있죠. 이게 수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앞에 1교시 때 거의 문제가 여기서 거의 답이 다 나와 있는 셈이에요. 자, 근데 평소 음악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준호는 이번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는 열의가 있어요. 활동 중 악보 그리기에 흥미를 나타내면서 동료들이 그럼 동료 영향이 나오겠죠.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동료를 썼네요. 친절하게도. 즉흥적으로 부르는 가락을 듣고 오선보로 매우 정확히 기보하며 음악 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그럼 뭐예요? 음악적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 음악적 기술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영희는 활발한 성격의 노래 부르기 실력이 뛰어난 영희는
해서 그 음악적 뭐예요? 적성이 있는 거고 기능에 숙련이 되어 있어요. 노래를 잘 불러요. 자, 단짝 친구 지윤이가 전학을 간 이후 대부분의 학교 생활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여왔으나 친구를 주제로 노래 만들기를 하면서 다시 활기를 보임.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민희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역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악적 기술에 대한 부분과 비음악적 조건들을.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각 케이스를 그 음악적 요소와 비음악적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지를 사고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민희는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성격이 밝은 민희는 음악 만들기 수업에서도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장점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한다. 여러 가지 음악적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음악 만들기, 노래 만들기 활동을 이끌어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창작의지 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사고과정, 창작품 이렇게 3단계 및 관련 요소를 적용해서 설명할 것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음악 만들기는 음악 작품이고 그 다음에 요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에서 나타나는 사고 과정. 나는 어디예요? 교사 관찰지예요.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웹스터의 모형에 따라 두 가지로 어떻게 분류해야 돼요? 음악적 기술과 비음악적 조건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분류해서 제시할 것. 근데 세 번째가 왜 여기 와 있네요. 아래로 내리시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출 것. 자, 그럼 요거 한번 같이 그냥 읽어보면서 볼게요. 웹스터는 음악적 창의성을 음악적 사고 과정으로 보고 음악적 기술과 비음악적 조건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의 역동적 교류 과정에 기반하여 준비, 숙고, 작업, 확인. 자, 요렇게 과정을 거쳐서 창작 의지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창작 의지가 지금 요거를 한꺼번에 얘기해줬고 창작품으로 산출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면 이게 웹스터의 창의적 사고 유형에 대한 간단한 아주 간단한 요약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열거한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다인 거예요. 그러면 서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는 뭐예요? 개념 제시와 문제 제기.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 내가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 얘기하겠다. 이 웹스터의 창의적 사고 모형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글을 어떻게 써내려 가겠다라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술에 나가겠다. 이에 기반하여 다음 제시문을 내가 설명해 보겠다. 서론에서 뭐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본론 1. 이거 본론 1, 2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본론 한 덩어리 쓰고 본론 2는 단락 바꿔서 쓰시면 그게 본론 2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하려고 여기에서 창작의지, 사고과정, 창작 이 3단계 요소로서 가를 먼저 설명하고 나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얘는 몇 단락으로 나누는 게 좋을까요? 2단락으로 나누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가를 보시면 창작의지, 사고과정, 창작품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창작의지는 작곡, 연주, 즉흥연주 이런 것인데 네, 그 다음에 뭘로 산출된다가 있고 사고과정은 준비, 숙고, 작업, 확인의 단계를 거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장면 1, 2, 3, 4, 5, 6이 쫙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은 강원도 아리랑을 배움으로써 창작 의지가 생성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어떤 거를 얘기했어요? 근데 얘 하나만 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걸 하나 예시로 보시면 돼요. 일단 창작 의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창작 의지가 뭐예요? 작품을 작곡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고슬픈 느낌을 준다. 다른 노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오백년과 이어서 불러도 좋을 만큼 잘 어울린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세 단계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창작 의지가 생겨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장면 2는 준비 단계로 뭐를 먼저 학습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래서 노래 만들기. 자, 요것도 창작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의지.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멋진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이전에 장면 1과 2에서 그 앞에서 배웠던 강원도 아리랑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른 노래지만 오늘 수업은 강원도 아리랑, 그 다음에 그전 시간에 배웠던 거는 한오백년.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의 초기 제스처를 뭐랑 연결시킨 거예요? 강원도 아리랑의 메나리토리 하고, 그 전에 이제 이걸 학습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의 어떤 초기 제스처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는 탐색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뭐를 한 거예요? 강원도 아리랑을 오늘 하는데 이전에 배웠던 한오백년과의 어떤 그 소리적인 공통점, 이런 부분은 탐색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탐색으로 보고 이 장면 2를 이 창작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각 개념들이 나타나면 되는데 세 번째 단계를 일단 볼게요. 숙고 단계다. 장면 3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서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메나리토리의 느낌을 생각해보고, 단조 느낌이지만 어디로도 움직여도 좋고 어떻게 할까? 박자가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숙고 단계로 얘기하면서 여기 전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4분의 3일까? 4분의 2일까? 이런 건 수렴적 사고죠. 어디론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에만 딱 국한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일단 단계들이 나오면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단락은 이 사고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 부분은 요소에 대한 부분에 포커싱을 둬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가 부분에서 요소를 끼어들려고 안 하시는 거죠. 여기는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준비, 숙고, 작업, 요 사이클에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와 요거. 그러니까 요 과정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나는 요 과정에 맞춰져 있어요. 요 양쪽 두 개의 음악적 기술과 비음악적 조건으로. 자, 그러면 숙고 단계 얘기했고, 장면 4는 작업 단계로 실제적으로 음악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모습이 나오죠. 가사를 만드는 장면. 그러면 이 작업을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죠. 가사가 이렇게 되니까 두도막 형식이니까 16마디로 뭐 해서 그렇게 해서 장면 6은 확인하고 만든 다음에 전체를 파악하는 확인이 나오는 거죠. 장면 5가. 그리고 6이 창작 의지가 창작품으로 된 최종 과정이 나와요. 6에서 드디어 완성해서 어떤 창작품. 그럼 제일 먼저 창작 의지, 맨 마지막은 창작품, 그 사이는 사고 과정. 그리고 이때 전 과정에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역동적 교류 작용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이런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답을 하신 분도 내신 분들 중엔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수렴과 확산의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이 정도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론 2를 보시면 관찰지 2는 웹스터의 음악적 기술과 비음악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음악적 기술은 이거 쭉 쓰셔야 돼요. 적성, 음악 개념적이에, 음악 기능의 숙련, 미적 감수성.
그 다음에 비음악적 조건은 개인적, 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 잠재적 심상, 개성, 동기와 맥락, 과제, 동료 영향, 이전 경험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표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선생님이 관찰한 아이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면 철수는 음악적 기술에서 음악에 대한 적성과 음악 기능의 숙련도는 뛰어나지만 동기가 없죠. 그렇죠? 비음악적 조건 중에. 그 다음에 준호는 모든 활동을 통해 평소와 다르게 열을 보이므로 동료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동기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선보로 정확히 기보하는 과정에서 음악 기능의 숙련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희는 비음악적 조건 중에 이전 경험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이전 경험이라는 거는 그 단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인 거죠. 그리고 그 학교 생활에서 그런 어떤 비음악적 조건이에요. 그러한 어떤 이거는 이전 경험일 수도 있고 동료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가 하나만 딱 답이 되는 게 아니라 비음악적 조건 안에서는 일단 비슷하게 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음악적 기술에서도 비슷하게 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견할 수 있다까지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미니 리더십이 뛰어나면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원만하고 음악적 기술 중에 적성을 활용해서 음악적 참여를 이끌어내었다. 그다음에 비음악적 조건에서는 개성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어떤 태도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어떤 음악에 있어서 어떤 요소, 어떤 음악적인 역량이 뛰어난가에 대한 부분들을 교사가 관찰한 면들이 어떤 면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단 봐두시고요. 아, 관찰을 할 땐 이런 면을 관찰하는구나. 그건 나중 일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사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좌우 상하로, 그러니까 상하가 먼저고 좌우를 먼저 우리가 이제 단락 1과 단락 2에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여기서 키워드들이 꼭 나와야 될 것들이 있고 학생들이 이거를 뭘로 볼 거냐, 뭐에 대한 적용으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볼게요. 이와 같이 웹스터의 사고 모형은 창작 의지가 사고 과정을 거쳐 창작품으로 발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의 역동적 교류 과정을 보여준다. 자, 결론의 중요한 기능은 뭐가 있어요? 요약 기능, 그쵸? 그래서 또 한마디로 이제 이거를 짧게 간략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대안 제시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교사는 웹스터의 모형을 숙지하여 창의력을 신장하는 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촉진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대안 제시 같은 부분들이 결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나와야 될 요소가 있고 서론에서는 내가 글을 어느 범주 안에서 쓸 건지에 대한 한정 내지는 개념 제시와 문제 제기와 뭐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겠다는 거를 쓰는 거고 결론에서는 요약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해주고 그런 기능으로 쓰는 거고 중간은 조건에 맞춰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논술을 쓰는 기본적인 어떤 적용 문제인데 여태까지 이 정도까지 세세하게 적용하라는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되게 빠듯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나와서 크게 당황하지 않을 만한 브릿지가 있었는데 작년 문제. 작년에도 지도안 2개가 나왔죠. 그러면서 포괄적 교수 이론에 입각해서 이 교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를 하나하나 들어서 써봐라. 비판적으로 서술해라. 비판적으로 서술이 아니라 논하시오. 자, 요게 작년 문제였고요. 그러면 지문 해석 능력
내지는, 그러니까 지문 해석 능력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적용력의 문제인 거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상황 안에다가 놓고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묻는 그런 문제들로 이제 방향 제시가 좀 되고 있어요. 작년, 올해. 특히 논술 쪽은 좀 약간 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전반적으로 다 뭐에 비추어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수업 현장 내지는 어떤 그런 부분과 연계된 내용들이 많이 그러니까 연계해서 시험에 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2017년도 네, 거를 다 끝냈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 끊어갈게요.